여기 수사.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 강혜선 스포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 사건으로 인터폴도 쫓고 있더라고요. 완전 역대급이에요. 넌 납치된 거야. 영화 범죄도시2의 한 장면. 이 영화를 보면 충격적인 과거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때는 2010년. 이전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경제사범 수배자가 된 백 씨는 해외에 숨어 살다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백 씨는 필리핀 여행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관광을 도와주겠다는 글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최세용. 털털한 인상을 풍기며 가까워진 다음 자신과 친한 동생 김종석을 소개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거나하게 취한 이들은 다음 날도 여행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이들을 따라서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빈집. 그 순간 백 씨의 머리엔 어느새 총이 겨눠졌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필리핀 여행객 납치 암매장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자, 뭐 딱 이렇게 틀자마자 범죄도시 2 영상이 나오니까 스완 러버님, 영화 공짜로 보여주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 지금 범죄도시 2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 이 필리핀 납치 암매장 사건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썼던 건데, 일단 이수진 기자하고 양지열 변호사님은 보셨어요, 이 영화를? 제가 앞서 물어봤더니. 그리고 네. 오윤성 교수님은 오늘 보신다고 해요, 방송 끝나고. 박지은 변호사님하고 저만 못 봤습니다. 내일 볼 겁니다. 내일 보실 겁니까? 정한 건 아닌데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일단 그렇고, 필리핀 여행객 납치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범들이 한국에서 저지르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네, 최 씨 일당은 2007년에 벌어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는데요. 이 여직원은 당시 26살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 환전소로 출근해서 혼자 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오전에는 주로 여직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시간대를 노려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여성은 최세용 일당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살려만 달라 이렇게 빌었고요. 그런데 1억 8천만 원을 훔친 뒤 환전소를 나가는 순간 최 씨는 여직원이 신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발길을 돌린 최 씨는 이 여직원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고요. 이 돈은 이들이 일본과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그 범죄 종잣돈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지금 안양에서 저런 짓을 벌이고 나서 최세용 일당이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필리핀으로 다 도망을 간 뒤였어요. 자, 지금부터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앞서 이 생존자 백모 씨, 이 최세용 일당에게 당했던 겁니까? 맞습니다. 자, 최세용 이런 식으로 일당이 2007년에 이렇게 살해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갑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슷하게 납치를 했다가 살해하고 이런 납치 행각들을 계속 벌렸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가 백 씨가 필리핀에 갔다가 이 최세용 일당들을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납치를 당했었는데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백 씨 같은 경우는 나도 지금 수배받고 있다. 그래서 돈을 좀 주긴 어렵다라고 해서 2,500 정도 합의금을 주고 풀려났는데 풀려나기 전에 마약 투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정확하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최세용한테 들은 얘기가 김종석이가 밑에 있는 행동대장인데 김종석이가 일주일 전쯤에 군인 한 명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이 백모 씨가 납치 당했던 그 기간 동안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김종석이 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납치, 살인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일당들이 사실 이제 이 백 씨 같은 경우에도 수배자였다고 했잖아요. 수배범이기도 하고 또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범죄에 끌어들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제 계획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접근해서 뭐 관광을 시켜주겠다, 뭐 친한 척하고 해서 그다음에 납치를 하고요. 그렇게 한 건수가 납치 강도가 16건이고요. 세상에. 살인이 5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갈취한 돈이 6억 5천만 원이었고요. 이 지금 백 씨 같은 경우도 마약 투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현지 여성들하고 성관계하도록 한 다음에 그거를 촬영을 하거나 마약 투약을 해서 신고를 못하게 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피해자들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로 회사원 홍모 씨 그리고 군인 윤모 씨가 있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목숨을 그래도 건진 이 백모 씨하고 다르게 홍모 씨, 윤모 씨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거나 생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고인이 된 홍모 씨의 부모님, 이 부모님이 이 납치범과 당시 통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가시죠. 이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겁니다. 어머님이 실수하고 하시면 그 이상 전화 안 하랍니다. 아니 싫은 게 어딨어요. 나는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머님이 뭐 돈을 해주는데 그건 뭐 안 내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확실하게 알려주고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해야지 돈을 갖고 가든지 찾으러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뼈라도 찾아갔어요. 뼈. 1,000만 원 준비해서 모두 달라고 준비하세요. 달라고. 아저씨 나 이 전화 받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애는 왜 죽여요? 내일 2시에서 연락드릴게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뼈라도 찾아가세요. 와, 교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 몸값을 요구를 하고 이제 그 사망했으니까 그 뼈값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실제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이 2011년 11월 달에 이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1,000만 원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보내줬는데 추가적으로 비행기 표값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 거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 홍 씨가 죽었다. 이게 책임을 갖다가 부모에게 전가를 하고 자기 부모로 하여금 내가 1,0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을 안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했구나 하는 이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 이 부모에게는 자식의 안전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사용제도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포가 만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쉽게 마음을 여는데 맞습니다.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그 취약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 동포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범죄를 한다는 거 정말 이것은 아주 할 수 있는 최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표창원 박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악랄하고 최악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자, 이 별칭이 있어서 필리핀 악마라고 불렸습니다. 이 최세용 주범 그리고 일당들. 우리나라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까지 뭐 또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이제 최세용이 잡힌 과정은 이런데요. 돈이 급했던 이들은 방금 들으신 협박 전화를 했던 그 달에 그 필리핀에서 마닐라 시내 환전소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지 경찰에도 표적이 되었고요. 이들은 필리핀과 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태국과 필리핀 정부는 최세용과 김성곤을 임시 인도 형태로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 오면서도 제대로 반성을 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저거군요, 지금. 네, 송환되어 오면서 최세용은 형사들한테 자기의 옷이 너무 허름하다, 옷 좀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다라고 핀잔을 듣기도 했었고요. 김성곤은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기도 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저 사람이 최세용입니다. 아니 지금 앞서 앞서 슬리퍼를 지금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이고요. 앞서 들어왔던 사람이 최세용인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야, 진짜 저 와중에도 형사님 내 차림새가 좀 허름하니까 옷 좀 구해.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저기서 지금? 자, 지금 전화했던 협박 전화해서 뼈값을 요청했던 사람 김종석입니다. 김종석이는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저 국내에 김종석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필리핀에서 검거가 됐던 세 명인데요. 이 김종석이 중간에 있죠. 김종석이가 필리핀 구치소에서 수감 당일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면서 유서 10장 정도를 남겼는데 그 안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은 없고요.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종석이가 극단적으로 죽게 되니까 나머지 두 사람, 이 두 사람 최세용이하고 김성곤이는 다 김종석이 했다라고 범행을 밀어버립니다. 아이고, 김종석이가 살해했다. 우리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더 살해라든지 이 범행의 해가 안매장했던 곳을 더 감춰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같은 것들을 더 알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진 상황이 됩니다. 앞서 들으신 그 통화에서 뼈값 1,000만 원 주고 뼈라도 가지고 가세요. 그 통화를 했던 이 홍모 씨의 아버지가 결국 교수님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그 어머니가 그 혼자 빈소에서 막 오열하는 걸 저 봤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저런 상을 겪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의외의 순간에 이 시신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 이 최세용 일당 중에서는 당시에 17살이었던 그 뚱이라고 하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피해자였다가 거기에 같이 이제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2013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청송교도소에서 제보 편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 봉투에 보게 되니까 의문의 장소로 가는 방법이 그려져 있는 약도가 있고 그 목적지를 알리는 그림 한가운데 한국어로 홍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홍이라고 하는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2년 전에 필리핀 여행 중에 실종됐던 30대 남자 홍석동 씨 시신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 필리핀 주소를 보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 최가 범행 당시 일부 공범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던 곳으로 그 마당이 있는 곳에다가 시신을 묻고요. 그 위에 새로 집을 지어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이 기자. 네, 저 곳에서 이제 홍 씨의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세 명이에요. 3명 중에 한 명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지금 국내에 있는 겁니까? 국내에 있습니다. 최세용, 김성곤 두 사람은 국내에서 2016년에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정말 점잖게 얘기했지만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번역이 되네요. 무기징역형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이고요. 아까 임시인도 상태라고 했잖아요. 2017년에 임시인도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범죄인 인도 받아서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영화로까지도 이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보도 탐사 프로에서도 이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제발 같이 언어가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동포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이런 그 아주 질이 나쁜 범죄는 앞으로 완전히 건절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이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술을 통해서 만약에 더 필요한 그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만이 본인들의 죗값을 조금이라도 드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늘희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저렇게까지 해도 사형 선고가 안 나오는구나라고 하시네요.